일본 경제는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계속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진짜 부활하는 건지 아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요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것도 지금 반신반의할 뿐만 아니라 예. 의견이 또 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예. 요번에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철회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올리고 앞으로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내비쳤는데, 이걸 두고서 읽는 그 태도가 서방 쪽 외신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일본이 비정통적인 그 어떤 그동안 그 아베 때부터 쭉 해왔었던 이른바 아베노믹스 있죠. 예. 무지막지하게 돈을 퍼붓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 비정통적인 그 경제 정책을 드디어 멈췄다. 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서방 국가들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바로. 이것도 의견이 갈리는 예. 지점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왜 그 엔화의 예. 그 환율이라든가 환가치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식의 해석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맥락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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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일본 지배 세력 안에서 또 두 개의 분파가 있는데 이 대표 선수들을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라고 기억나세요? 이 기억나죠? 예, 머리 긴 사람. 예. 그리고 그 영화배우 같이 예. 생긴 사람. 이 사람이 대표하는 하나의 분파가 있고 일본 예. 자민당 내에. 예.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됐죠. 이 아베. 아베 신조. 예. 아베 신조가 이끄는 분파가 있는데 이 양쪽에서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이즈미라든가 이쪽은 이른바 신자유주의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오소독스한 그런 경제 정책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자본시장도 열어야 되고 등등 이거 하는데 아베 쪽에서의 경제 정책은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은 어떤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렇게 나쁘게들 주로 얘기를 하는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베노믹스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리플레 학파라고 일본 안에서는 리플레 학파라고 말하는데 리플레. 일본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있었기 그랬죠? 때문에 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다. 아. 뭐 신자유주의고 경제학 교과서 그건 다 나중 일이고 무조건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아. 리플레 우선 정책이다 그래갖고 이 아베노믹스 이 학파가 있어요. 아. 리플레 학파가 2013년 정도부터 아베가 이제 2013년 정도부터 이 정책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은 저 학자들도 그렇고 유학파보다는 국내 도쿄대학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가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만 주로 예. 논문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리플레 학파라는 게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물론 예. 일본에도 그 미국의 예. 경제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예. 관료 중에도 있고 학계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국내파랄까? 국내파 강해. 그렇죠. 여기는. 미국의 경제학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뭘 마침내 성공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총재가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예. 마이너스 금리랑 예. 그다음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YCC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예. 요 YCC 정책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2016년에 시작을 하는데 예. 요거 했을 때가 그 아베가 파의 그 목소리가 클 적에 그걸 반영한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했었던 정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무조건 리플레를 하겠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네.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쭉쭉 풀고 그다음에 일드 커브도 자기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지금 국면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은 드디어 이게 먹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몇 년 걸린 건가요? 거의 한 8년? 오래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리플레 학파의 논리는 이래요. 지금 디플레를 우선 극복하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물가 인상 기조를 만들어야 된다. 예.
타겟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끌어올려야만 한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입니다. 그렇죠. 이 명목적으로 숫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디플레되면 예.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그럼 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도 없고 투자를 더 할 수도 없고 계속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촉발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 목표 인플레이션 2%를 만들어서 기업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아. 수순이 그렇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예. 기업의 그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예. 임금 인상이에요. 임금 인상. 그래서 기업이 임금 자신감을 가지게 한 다음에 예. 임금 인상을 만들어낸다. 인상을. 예. 그러면 임금 인상이 오르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되냐면은 수요가 늘게 되겠죠. 음. 요 네 개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게 리플레이의 학파가 쭉 주장을 해왔던 건데 예. 지금 어쨌든 인플레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성공을 했고 예. 그리고 임금도 조금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예.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죠. 그럴까요? 예. 저기 보시면은 예.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의 임금 인덱스인데 임금 증가율이죠. 그러네요. 이걸 2019년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일본 임금이 처참합니다. 예. 그 2002년 월드컵 때부터요. 지금까지 일본 임금이 거의 안 올랐어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20년째 지금 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지간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저 초봉보다 훨씬 더 낫다. 그쪽 초봉이 그렇죠. 훨씬 예. 낫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 기업 연봉이 일본 기업 연봉을 따라잡은 지 꽤 됐죠. 그렇죠. 저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저 노란 선을 보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예. 저 임금이 깎인 겁니다. 임금이 깎인 애가 너무 많어. 너무 처참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인플레이션율도 보세요. 저거 디플레 공포가 안 생기게 생겼나요? 저 그러네. 2022년까지 보면은 거의 제로거나 제로 아래로 막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임금도 그대로고 물가도 그대로니까 기업 입장에서 위축이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부터 상당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은 2.2%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 목표 타겟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임금이 그동안 계속 오르질 않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코미디였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업 대표랑 노사 대표 불러가 양쪽 다 불러갖고 예. 임금 좀 올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그거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서 상상하기 힘들죠. 임금 좀 올려라 제발. 예. 안 그렇게 된다 보세요. 저게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행복한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런데 뭐라고 해야 최근에 되지? 아주 좋은 예. 청신호가 생겨났어요. 예. 뭐냐면은 그 올해 2024년 초가 돼가지고 이제 춘투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단체 예. 협상하는데 일본의 제일 큰 그 노조 조직이 이제 렌고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기업 노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제일 큰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했는데 드디어 지금 오르기 시작했죠. 그랬네요. 얼마 전에 한 두 주 전에 좋은 소식이 났는데 예. 33년 만에 제일 높은 임금 인상률을 합의를 했대요. 그게 얼마예요? 5.78%. 5.78%.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5%가 넘은 적이 33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구나. 저 처참한 차트를 보십시오. 이야.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성과급 받고 임금 이제까지 오른 것들 생각해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한 2, 30년 동안 우리는 쫙쫙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물가도 안 오르고 물가가 저 모양이니까 그렇죠. 저기서 잘못 임금을 올렸다가는 이제 큰 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일본 기업이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니냐. 5.78% 정도 임금에 합의를 했던 거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잖아요. 주가 좋죠. 생산성이 올라가고 외국에서 지금 돈도 많이 들어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 리플레 학파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어느 정도 맥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전망도 있습니까? 다른 전망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옛날에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중에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른다. 예. 두 번째는 죽기 전에 한번 찌른다. 세 번째가 찌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 세 번째는 독고가 이해했을 것 같아. 예. 예, 독고가 그러니까 이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리플레이션 학파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 저기 저 세 번째 방법 아니야. 예. 2013 지금 몇 년 동안 퍼부어서 지금 겨우 저렇게 된 거고. 그러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도 돈을 퍼부어서라기보다도 지금 전 세계 어떤 원자재 세계 경제. 상승이라든가 예.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거지 이게 무슨 리플렛 때문에 벌어진 거냐 예.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쑤시개를 찔러가지고 지금 코끼리가 지금 죽게 된 건지 그건 모르죠. 그래 알 수가 없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 자체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가지 수순 있죠. 예. 가격 수준이 오르고 네. 기업이 자신감을 찾고 그다음에 임금이 오르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 코스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을 계속하는 거는 예. 돈을 계속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안심 못해. 예. 돈 계속 풀 거야.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서방 매체에서는 이제 그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 때려쳤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정책으로 돌아온다. 자꾸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리플레이션 그 정책을 포기한 게 전혀 아니다. 아. 일단 그 마이너스 금리는 때려쳤습니다만은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예, 절대로 급하게 올리지 않고 연말까지 안 올릴 수도 있다. 예. 추가적인 올리는 거는 다 보고 나서 하겠다. 예.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이거 봐서 하겠다. 예.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요 얘기도 같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수순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 자신감을 찾고 임금이 오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나온 워딩으로는 이 물가 인상 부분, 임금 인상 부분하고 수요 증가 부분이 아직 자신이 없다. 이게 확실하게 불붙었는지 어떤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잘못 올리면 이거를 꺼트려 버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씨를. 예.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명확해요. 그 잔불이 쑥 살아나고 있는데 입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부는 거네 지금. 예. 사실은. 최소한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쫙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한 그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올린 다음에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쳤으니까는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웬걸 되려 지금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죠? 한 700원 됩니까? 지금 저도 달러당?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숫자를 못 봤는데 계속 낮은 기조예요. 계속 기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 환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랫동안 가면서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원화 지금 떨어져서 1,340원, 50원까지 하고 그러는데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야,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도 놀라지 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다른 그 통화들 전체로 지금 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하나 요소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엔 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데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활용을 하면은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 금융자산들을 취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건데 이걸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본이 저금리 정책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혹자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위축될 거다. 그렇겠죠. 일본이 금리를 그렇겠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그 재미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되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그 금리를 올릴 적에 가장 예민한 쟁점 하나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쟁점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본 은행 총재라든가 이 사람들 하는 워딩이라든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요즘은 고금리 그래가지고 무슨 긴축 기조로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러네요. 전에 우리가 봤던 리플레이션 그 정책 있잖아요. 네. 그 아베 때 쭉 해왔었던 것.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영어로 노비시하다고 그러죠. 그 예. 비둘기파의 그런 비둘기파. 흐름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이 강해요. 뭐냐면은 아까 그 N을 그러면은 저금리로 꿔가지고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서 자산을 취득한다. 이걸 하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이제 미세스 와타나베라고도 와타나베, 부르는데 예, 와타나베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걸 예. 많이 한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일본의 어떤 금융 구조에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요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될 경우에 엔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유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야, 그래서 예, 참 기축통화, 중기축통화는 보면 볼수록 예. 좋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정말. 기축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이 저금리를 엔캐리 트레이드를 유지하는 거에는 미국의 이익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네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렇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그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나온 적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와, 이 정치 경제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꽉 끼어 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볼트와 너트처럼 이렇게 예. 꽉 끼어 있어서 예. 예, 미국도 일본도 본인들의 엄청난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예. 이 체제 그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해석들이 있으니까 네. 일본 환율도 그렇고 네. 지금 뭐 국채 금리도 그렇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본은 영원히 그러니까 뭔가 큰 어떤 격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영원한 저금리의 일본 그리고 영원한 대규모 적자의 미국 예. 예, 이 체제로 세계 이게 경제가- 상당히 오래 가겠죠. 예, 아. 저도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본이 전통적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한 적이 한 몇 번이 있어,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1990년대 초에 그 고금리 정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버블이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그렇네요. 났고. 예.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직후에 있었던 그때 그 문제가 있어요. 이때도 예. 그 파시즘 그 쿠데타가 벌어지게 되고 뭐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아,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특히 그 리플레 학파가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될 때는 못 올리고 꼭 올리지 말아야 될 때 올려가지고 사태를 다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금리 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고금리로 가는 그런 거를 갖다가 과감하게 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